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시간,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하는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이제 71번째인데 콘스탄티노플 함락 뒤의 대항해라고 하는 주제로 세계사적인 변화, 오늘날 현대 지구촌의 국제 질서를 낳게 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문명의 교차로죠. 22만여 년 호모사피엔스의 네 차례 중요한 진화의 변곡점인 그 10만 년 전의 그 예술혁명, 8만 년 전이죠. 그리고 이 생산혁명, 그 다음에 금속혁명과 문자혁명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살펴보는 시간이고,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38개의 중요한 탐방지를 살펴보는데, 이스탄불은 테오도시우스 성벽 동쪽으로 구 콘스탄티노플 시가지인데, 특히 이제 마르마라해와 보스포러스 해변면에 있는 사라이브루누 궁정곳 주변의 유적지와 박물관을 우리가 이제 탐방하게 되는 거고요. 동로마 10개 왕조사 우리가 살펴봤죠. 십자군 전쟁과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끝 순서가 되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성소피아 성당, 이슬람 유적, 박물관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에 새로운 국제 질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제를 갖고 오늘 살펴보는데,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가져온 국제 질서에서의 이 국제 질서는 정치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둘 다겠죠. 물론 둘 다지만 제가 오늘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이제 결국은 정치라는 것도 경제 질서가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제 질서의 변화는 산업화, 공업화예요? 아니면 무역이에요? 무역인 거죠, 무역. 예. 이 무역의 핵심 품목은 면화예요, 향신료예요? 향신료가 되는 겁니다. 예. 면화는 이제 나중 얘기고. 자, 그러면 현대 국제 해양 무역 질서는 언제 시작됐어요? 아니,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1453년 붕괴 뒤니까 15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 국제 해양 무역 질서를 낳은 첫 번째 국가는 포르투갈이 되는 겁니다. 포르투갈. 예. 뒤에 있는 뭐 다른 나라들이 포문도 있어 보이는데 첫 출발은 놀랍게도 포르투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향료를 얻은 지역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인도. 영하 9도의 강추위를 뚫고 오신 보람이 오늘 있으십니다. 네. 좀 더 쓰세요. 인도 두 글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쓰시면 돼요.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이고 문명사적인 의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해양 무역 질서,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유럽 중심의 해양 무역 질서, 거기서 이제 조금 그 뒤로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까지 해서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의의를 보면 일단 로마라고 하는 것이 BC 753년에 수립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 우리가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이 왼쪽에 저거는 영국의 리즈라고 하는 영국 중부의 대도시 있는데, 리즈에 있는 그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오늘날의 잉글랜드 지역은 다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유산들이 꽤 남아 있어요. 특히 모자이크도 좀 있는데 수준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꽤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저것은 뭐예요? 루파라 그랬죠, 루파. 늑대라 하면 안 돼요. 암늑대 루파입니다. 루파. 그래서 그 밑에 어린애 둘, 로물루스와 레무스, 로마 제국을 건설한, 누가 로물루스인지는 몰라요. 쌍둥이 형제의 형인 로물루스가 저렇게 늑대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BC 753년에 오늘날 수도 로마 티베레 강가에서 뭘 세웠어요? 로마를 건국한 겁니다. 그 753년에 건국돼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아야소피아, 여기에서 로마라는 간판이 1453년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 이름이 몇 년 이어진 거예요? 2206년. 이거는 로마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한국 죄송합니다.
고구려가 저 무렵에 고구려로부터 지금까지가 딱 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BC 50년경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이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제는 조금 늦겠죠. 고주몽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세운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평균 잡아서 그 서기 영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영년 정도로 치면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2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고조선이라든가 더 있지만 나라 이름으로다가 역사 기록으로 남는 거로 보면 고조국밖에 안 되는데 로마라는 나라만 2200년 넘게 존속이 됐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라고 치면은 330,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로 치면, 이스탄불로 치면, 이스탄불은 그 325년에, 그러니까 그 1년 전인 324년에 크리소폴리스 전투. 그러니까 서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노스가 동로마의 황제인 자기 매제인 리키니우스를 패퇴시키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중심이 이쪽 서쪽에는 안 될 것 같아. 이쪽이 살기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콘스탄티노플을 찍어가지고 여기를 좀 발전시켜야겠다. 당시에 비잔티온을 이름을 노바 로마로 바꾸고 발전을 막 시키는데 별 인기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내 이름을 따 해가지고 330년에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동로마, 새로운 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은 지 이스탄불이 몇 년 된 거예요? 330년부터니까 1123년이네. 1123년 동안 콘스탄티노플은 뭐예요? 그냥 서양 사회의 수도입니다. 그냥.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네. 중국도 장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스안이죠. 스안이냐, 시안이냐. 시안. 그럼 거기도 송나라 이후는 거기서부터 다 수도가 물러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1000년 동안 한 적은 없어요. 중계 시안도 서안도 엄청난 역사의 도시지만, 네. 다른 지금 꼽을 수 있는 어떤 도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콘스탄티노플이랑. 그러니까 로마도 753년부터 수도라 그러지만 402년에 서로마 제국 말기에 수도가 이제 라벤나로 옮겨가면서 다 따져도 그것도 한 1100년 되는데 후반기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로마 자체가 이미 그래서 그런 거로 치면 로마보다도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이 더 로마 제국의 오랜 수도였던 겁니다. 그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뭐예요? 게르만인들이 계속 처음에 800년에 샤를마뉴 대제를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다. 샤를마뉴가 로마 사람이에요? 게르만. 그 로마 국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 이름은 로마 제국 황제. 그리고 그 뒤에 960년에 또 교황이 또 오토 1세에게 960년에 동프랑크의 오토 1세에게 뭘 준 거예요? 신성 로마 황제. 신성한 로마 제국이다. 서로마 없어진 지가 언젠데 서양 사회에서는 계속 나라 그러면 뭐예요? 로마 하나뿐인 거예요. 그 로마를 참칭할 수 없으니까 각자 영국 프랑스 부를 뿐이지 그 사람들의 뇌리 속에 진정한 어떤 문화와 문명의 중심은 로마 제국이었던. 그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실체로서. 왜냐하면 그 신성 로마 제국은 1805년, 6년까지 계속 그 합스부르 왕가의 몇 세? 그 사람이 스스로 해체할 때까지 나폴레옹에 의해서 해체당할 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은 존속하지만 국가적인 실체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연합체일 뿐이지.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 사실상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로마 황제로서, 그 다음에 로마 법, 우리가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때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로마 법, 로마 행정, 로마의 도시 문화, 이런 것들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들고 향유했던 그런 문화는 이제 저 뒤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서양사회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카톨릭 세계, 교황청 중심의 서유럽 사회 카톨릭 세계, 476년 이후로는 민족적으로는 게르만족의 사회이면서 종교적으로는 카톨릭의 사회인 거죠. 그런 축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 1517년에 종교개혁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서양사회는 다 카톨릭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카톨릭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라틴 그러니까 동로마 입장에서 볼 때 라틴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탈리아 반도 내 이탈리아인들을 라틴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라틴 카톨릭이라는 서유럽 사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그리스 정교 중심의 어떤 이런 그 이 사회 그리고 그 지중해 남부하고 중동 지역의 이슬람 사회 세 개의 중요한 문명축 중에서 가운데가 사라진 겁니다. 가운데가 사라진 거예요.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 이제 카톨릭 서유럽 사회와 이슬람 두 개가 남은 거고 그리고 이제 문명사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 또 오스만 튀르키예라고 하는 것이 1453년 이후에는 부족 국가, 지방의 어떤 성주라든가 이런 거 중심이 아닌 중앙의 술탄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 관료 국가로 다 바뀌게 되고 현대식 상비군 제도로 바뀌게 되고 조세를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갖고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이런 조세 국가로서 그 다음에 뭐 종교 포용 정치도 하나 집어넣는데 그러니까는 원래가 이쪽은 그 상업을 위해 가지고 유대교라든가 기독교를 다 내부로 뒀기 때문에 그 서유럽 중심은 기독교 딱 하나잖아요. 다른 종교 다 내쫓아버린 거야. 유대인도 다 내쫓아버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런 거고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내쫓아버리고 그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날 때까지 독일권에서 신교하고 구교라는 기독교 자체에서도 싸우는 거잖아요. 하물며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같이 집어넣는다? 서양사회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598년에 프랑스에서는 앙리세의 낭트 칙령으로 다른 독일어권 사회에서는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여기는 이미 종교 포용. 그래 유대교 뭐 상관없어. 기독교 상관없어. 이러한 이제 오늘날 뭐 프랑스나 영국에서 종교 탄압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무언 교도가 들어와 있던 다 그냥 살잖아요. 그지? 그런 어떤 종교 포용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현대 국가의 어떤 전형인데 이게 이제 이 오스만 튀르키예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이제 화약의 시대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군사 기술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군사 기술이 문명의 생존을 결정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제 르네상스를 촉진하게 된 거죠.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학자들이 대거 이탈리아 반도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책 갖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조.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이슬람 사회에서 해준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스탄불에 튀르키예 이슬람 과학기술 박물관 할 때 그때 그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 이슬람이 서양 학문과 르네상스에 미친 영향과 함께 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서양 사회의 학문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새로운 기풍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서양 사회 그러면 그냥 유럽, 미국 이런 거보다 다르지만 당시 서양 사회는 그냥 동로마나 이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게르만족 사회예요. 게르만족의 기독교 사회. 거기는 문화와 학문은 없는 겁니다.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문화와 학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 들어가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면서 여기서 사람이 이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중세의 종언을 고하고 군세를 개막하는 이런 일이 중요가 된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국제 질서 간에 중요한 게 바로 지중해를 통한 아시아 무역로가 붕괴가 됩니다. 이거를 그동안 누가 맡았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을 그거를 교도보로 해서 제노바와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거를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동로마 자체는 상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동로마에서는 제노바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노바인들에게 그 특권을 준 거죠. 그 제노바인들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랑 무역을 해요? 흑해권이랑 중동권이랑 무역을 하면서 아시아 물품들을 수입을 하고 이거를 갖고 서유럽사회에 전해주는 이런 어떤 그 베네치아와 제노바 중심의 대아시아 무역로의 그 교두보가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물론 그 메흐메드 2세와 제노바하고는 계속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노바인들이 갈라타 지역을 차지하고 나중에 이제 그 튀르키예 탐방하면 가보겠습니다만 갈라타 지역에서 제노바인들이 계속 활동을 하지만 이제 점점점 오스만 튀르키예가 자기네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게 섬들이라는 걸 직접 지배를 하면서 계속 제노바에 있던 키오스 섬도 빼앗고 베네치아가 있던 크레타 섬도 빼앗고 다 빼앗으면서 이제 제노바나 베네치아 영역은 갈수록 축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정타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먹고 살 방도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의 르네상스의 그 힘이 빠지고 서유럽사를 옮겨가는 결정적인 계기도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어떤 이런데 상업 무역 같은 게 붕괴가 되면서 이게 딸리니까 학문이나 문화예술을 후원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서유럽사에서는 이제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지네가 직접 해외 직구로 나서면서 이거를 버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문화, 학문의 예술의 주도권이 서양사회로 넘어가는 이런 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게 베네치아가 이렇게 동지중해 전역을 장악을 하면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전성기 때의 베네치아의 영토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 장악을 했던 거고 제노바도 한번 보시면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노바권이에요. 보세요. 이게 그냥 뭐 지중해 전역을 장악을 하고 이렇게 무역망을 갖고 엄청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노바 나중에 이제 그 북이탈리아 탐방을 하게 되면 제노바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밀라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까지 이렇게 훑어보면 알겠지만 제노바나 베네치아가 제가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 같은 나라예요. 그 두 나라가 공화국가입니다. 왕정국가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선출로 뽑아요. 그런 공화국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중해 전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군력을 키워가지고 그 강력한 해군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가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세계 지도로 바꿔놨잖아요. 여기에 동그랗게 쳐놓은 데가 이제 오스만 튀르키예 제국이 이 어떤 제노바와 베네치아가 갖고 있던 상업로를 이제 점점점 장식을 하면서 이쪽의 무역이 끊어지고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서유럽 국가에서 물가가 올라요, 안 올라요? 향신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직구해요. 직구. 그래서 서유럽 국가가 아시아 무역을 위한 신항로 개척으로 나서는데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요?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뛰어들고 그 선구자를 우리가 후앙 1세의 아들인 에니케, 영어로 하면 에니케 왕자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리스본에 가면은 리스본은 조그맣습니다. 정말 조그만데 이제 유라시아 대륙 우리 이제 그 새해 일출 볼 때 어디로 가요? 포항의 호미곶. 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이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동쪽 끝이 어디예요? 물론 러시아 저쪽이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추운데 이게 빼버리고 지금 한국도 춥네. 호미곶으로 문명 지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치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은 호미곶, 서쪽 끝은 리스본에서 차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로카곶. 로카곶에 가보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옛날에 무슨 초콜릿 선전할 때 나는 자유다 옷 선전할 때 위켄드인가 옷 선전할 때 이제 그 로카곶에서 선전했었죠. 그래서 한번 가볼 만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유라시아의 동쪽이 호미곶이고 서쪽이 로카곶이기 때문에. 리스본. 그래서 저도 로카곶 가느냐고 리스본에 한번 가고 여기 가면 이제 리스본에 그 타구스 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한강의 강남북이 있듯 타구스 강으로 강남북인데 이 리스본이 좋은 건 뭐냐면 왜 여기서부터 이게 나왔냐면 서울은 물론 예전에도 항구 마포나 이런 데 노량진 항구이긴 하지만 제물포 인천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리스본은 바로 항구입니다. 그냥. 타구스강 하구에다가 대성에 그냥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기가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리스본이.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양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에니케의 동상을 저렇게 해놨어요. 에니케 자기 아빠한테 사그레스라는 데를 저도 저긴 못 갔다 왔는데 저기를 영지로 받아요. 포르투갈 나라가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 영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1443년에 받아서 죽을 때까지 1460년 죽을 때까지 지리학자들, 지도 제작학자들, 또 천문학자들, 항해사들을 다 오라래 가지고
각종 뭐 책 읽은 거 갖고 다 이렇게 하고 연구하고 항로 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병원 기사단의 그림 알레고리 살펴봤잖아요. 이거는 옛날 유물은 아니에요. 1970년에 이름도 어렵네. 세베로 포르텔라 후뇨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사그레스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엔리케 왕자를 해가지고 각색의 특색을 가진 전문인들이 모여서 뭔가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고 그리고 뭔가의 어떤 그 의견을 내는 그런 전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알레고리예요. 아주 중요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실은 1453년 이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415년에 포르투갈 자체 내의 필요성, 너무 땅이 좁고 조그맣잖아요. 새로운 땅이 필요해, 영주들이나 뭐들한테.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농사져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쳐들어간 게 오늘날 모로코 꼭대기에 있는 세우타라고 하는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오늘날은 스페인 땅이에요. 그게 모로코 거기에 있지만. 그래서 세우타라는 걸 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당시는 아직까지 안달루시아 지방, 즉 오늘날 이베리아 반도의 남쪽이 아직까지는 이슬람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서양 기독교 사회에서는 무어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베르베르인들을 무어인, 그 베르베르 이슬람교도를 무어인이라 그러거든요. 백인의 골격인데 피부가 약간 거무튀튀한 사람들, 그러한 이슬람교도를 무어인이라 그래요. 이 무어인들은 역시 이제 해적도 많고 기본적으로는 또 상인들이고, 그래서 여기라는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 무어인 너머 지역에,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무어인이랑 교육을 할 때 무어인도 어디선가 물건을 사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무어인 너머를 우리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해안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엔리케가. 그래가지고 1460년 엔리케가 죽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아프리카 지도에서 이 툭 튀어나온 거에 끝에 기니라고 있잖아요. 기니. 거기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대에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중세 사람들도 지구가 둥글대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배 타고 끝으로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나갈 수가 나가면 떨어져 죽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 지중해는 서로 검증이 됐잖아요. 지중해 끝까지 가도 떨어져 죽어요? 끝까지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끝까지 오면 저 이베리아 반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중해는 안심하고 막 가는데 대서양적으로는 못 나가는 거야. 안 가요. 항해사들이 안 탑니다, 배를. 네, 배를 안 타요. 가면 떨어져 죽는데. 그런 가운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간 거예요. 왜? 먹고 살려고. 포르투갈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제국주의니 뭐니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저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 울릉도 가면은 일본하고 분쟁이 생긴다고 울릉도로다가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조선에서.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목 내놓고 나온 거예요. 네. 제국주의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사회의 발전이라든가 한 사회가 어느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내놓고 할 때. 근데 이건 어떤 때 내놔요?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나? 나가서 배 타고 떨어져 죽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488년에 희망봉까지 가고 1498년에 인도로 가고 1503년에는 브라질로 가고 동그라미 친 거예요. 자, 이제 이 1498 인도에 왔어요. 인도에 가지고 향료 내놔. 인도 사람들이 우리 향료 없는데? 야마 니들 향료 어디 있는 거야? 우리도 사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저쪽이야. 그래가지고 말라카 해협으로 오늘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하고 이거 무언 섬이에요, 저거? 자바섬인가? 자바섬이 무언 섬이에요, 저거? 위에 있는 거 인도네시아. 거기로 온 거예요. 왔더니 여기도 아니네. 어디요? 저쪽 안에 인도네시아 저기 말루쿠 몰루카 제도. 그래가지고
1512년에 몰루카로 오게 됩니다. 와보니까 향료가 지천이야. 포르투갈이 만세를 부른 거지. 그래가지고 그 향료를 쭉 싣고 와가지고 저 때부터 포르투갈이 떼돈을 벌기 시작한. 이게 1512년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가운데에 베네치아 상이나 제노버 상인을 살던 향료를 포르투갈이 이고생을 해가지고 1415년에 세우타에서 시작한 게 정확히 97년 만에 향료의 원산지로 온 거예요. 이게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 포르투갈 작다고 이게 호나우두 그 뭐 약속도 안 지키고 공이나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은 우리는 저런 역사적인 위협을 일구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지배했는가를 잘했다고 칭찬해준 얘기가 아니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그 장구한 기간. 우리 지금 일제에서 독립한 지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세우타에서 몰루카까지 가는 데만 197년이 걸렸어요. 네. 승질 급해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면 이게 발견의 기념물이에요. 야, 이거 포르투갈 이게 자부심이에요, 이거. 오늘날의 세계사를 이 사람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맨 앞에 서 있는 게 에니케 왕자예요. 에니케 왕자. 모자. 당시에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카낙선.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초까지 포르투갈 상선입니다. 저거 타고 해양 세계 바다로 나간 거예요. 인도양으로,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이건 뭐 유적은 아니에요. 1960년에 세운 건데 포르투갈이 1940년인가 41년에 2차 세계대전 직전인가 그때에 만국 박람회, 세계 박람회를 개최해요. 그때 목재로다가 가설문을 세웠던 거를 엔리케 서거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1460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1960년에 이걸 세운 거예요. 그때 포르투갈 독재국가일 때. 독재를 해야 그런 거 막 하는 거예요. 독재를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 항구적인 돌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양쪽에 바다 쪽과 육지 쪽으로 16명씩 새겨놨어요. 그 16명이 뭐예요? 인도양 간 사람, 희망봉 발견한 사람, 아프라질 발견한 사람, 세계 일주한 마젤란. 정말 이름만 들러도 전 세계의 오늘날의 국제 질서를 연 사람들이 다 포르투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쫙 해놓은. 그러면 우리는 포르투갈에 그런 항해사들만 간다? 그 사람들이 갈 때는 과학자들, 지리학자들, 식물학자들, 그 다음에 성직자들, 심지어 인문학자들, 문인들까지 씻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까지 다 가는. 그래서 양쪽으로 아프리카 사실은 그 15세기 후반에 집중 탐험이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처음에 조금 가가지고 카보베르데 갔다가 기니 갔다가 어디 갔다가 해서 조금씩 갈 때마다 열광하는 거야. 안 떨어지고 조금 100리더 갔어, 200리더 갔어. 언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안 떨어져 죽고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야금야금 몇십 년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지금 머스크가 우리도 지난번에 상어비성 뭐 쏘다가 실패했잖아. 그 식으로 올해는 실패했고 5년 뒤에는 그거 성공하고 2단계 몇 시간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우주로 나가듯 얘네들도 5년 뒤에 안 떨어 죽었네. 10년 뒤에 조금 더 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발견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쪽에 16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포르투갈 나중에 한번 공부하세요. 이게 우스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포르투갈이 왜 망했느냐? 너무 어이없어요. 왕실의 아들이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공주가 스페인으로 시집갔기 때문에 스페인 왕이 그냥 포르투갈 왕이 돼버리면서 경쟁자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가서 보면 포르투갈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그 왕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왕이 많지만 이렇게 대항해를 항해하는 후원하는 왕들은 없어요. 유럽의 어떤 왕들도 저런 거에 대해서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포르투갈 왕들은 대거 후원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 이어받아요? 그 옆에 나라. 옆에 나라. 누가? 이사벨라 여왕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는 1478년에 카스틸라 마드리드 이사벨라 여왕하고 바르셀로나 아라고나 왕국의 페르난도 2세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통합 스페인 왕국이 완성이 돼요. 그 힘을 갖고 남쪽 안달루시아 지방의 이슬람 교도들하고 레콘키스타, 기독교 국고 회복 전쟁을 최후로 다 벌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490년 1월 달에 그라나다에 있던 아람브라 궁전의 마지막 이슬람 세력을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토 회복이 완성이 됐으니까 뭘로 눈을 돌려요? 그럼 해외에 우리도 나가볼까? 그래서 그해 8월 달에 콜럼버스한테 치커장을 준 거예요. 넌 나가봐. 그 전까지 계속 콜럼버스 말을 안 들어줬거든요. 그다음 이제 1월 달에 아람브라 정복하고 8월 달에 네가 나가서 해라. 네가 발견하는 땅은 우리의 이사벨라 여왕의 귀속이 돼 너한테 부왕과 상속 권한을 주겠다. 나중에 그게 실천됐어요? 에이, 그런 거 잘 안 지켜줘. 근데 이제 콜럼버스는 그 약속을 믿고 목 내놓고 나간 거예요. 예, 1492년에 8월 달에. 그래서 그해 10월 달에 어디로 가요? 오늘날 쿠바와 아이티의 그 사이. 그쪽에 딱 와서 인도 왔다. 그런 거예요. 인도 왔다. 그게 스페인이야.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포르투갈에서 말루크 제도, 몰루카에서 향료무역하다가 부정 혐의로 포르투갈에서 해고됐어요. 해고 잘 시켜야 돼. 그 기술 있는 사람 잘못 해고시키면 큰일 납니다. 마젤란이 해고당하니까 앙심 먹고 스페인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스페인 왕실에 가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쪽으로 내가 말루크 제도에 가겠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좀 이따 나올 텐데 동쪽으로는 못 가게 돼 있었어요. 협약에 의해서, 교황청 중재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젤란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둥그니까 동쪽으로는 못 가니까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향료 때문에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마젤란이. 딴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가려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마젤란은 죽지만 2년 만에 성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스페인 주도로 다 이제 주도권이 이제 슬슬 이쪽으로 넘어오죠.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것 십자군 시대에 지중해 무역에서는 베네치아하고 제노바가 패권이었지만 1453년 이후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어디를 무대로? 지중해로? 지중해는 어차피 뭐 오스만 튀르키예가 장악을 하고 이제는 목숨 내놓고 검증이 안 됐던 바다 대서양과 있는지도 몰랐던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바다가. 지금이니까 지도 놓고 우리가 편하게 공부하지 요 500년 전 600년 전에는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를 때에 목숨 내놓고 포르투갈 스페인이 이거를 그린 거예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재미난 거 오늘 알려드릴게요. 1492년에 어쨌거나 뭔가 인도라는 걸 찾은 거 아니야. 이때까지 인도라 그랬어요, 아직. 저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콜럼버스 갔다 왔대는데. 그러니까는 포르투갈이 저때까지는 포르투갈 힘이 더 셀 때니까.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국경을 좀 해야 되겠다. 교황 중재하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걸 1494년에 맺는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아직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그 카톨릭이 아주 충실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교황의 조정에 쉽게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해줬냐면은 자, 이 중부 아프리카 앞바다에 베르데의 곳이 카보 베르데라고 있는데 포르투갈어로 이 베르데의 곳을 기점으로 서쪽에 370리그, 오늘날로 한 1700km까지는 포르투갈이야. 그 서쪽이 스페인이야. 그걸 잘라보니까 오늘날 브라질 끄트머리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1500km 서쪽으로는 스페인만 가야 되는 거예요. 스페인은 그 동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그 서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동쪽으로만 가야 돼요. 원래 포르투갈은 동쪽으로만 했잖아요. 희망봉하고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그 뒤로 계속 그룹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494년에 그 조약을 맺었거든. 이때는 아직까지 희망봉까지만 남아프리카까지만 온 거고 아직 인도도 못 갔을 때예요. 근데 이제 조약을 이때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서쪽으로는 눈을 돌릴 수가 없어. 스페인은 그쪽으로 갔지만 자기는 죽고 나서나 동쪽으로만 가야 돼. 그래서 1498년에 인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1500km 안쪽에 땅이 좀 있다는데 그래? 그래서 1503년에 카브릴이 가가지고 어딜 간 거예요? 브라질 땅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 툭 튀어나온 땅을 해가지고 오늘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는 싹 다 스페인어를 쓰는 거예요. 저게. 사실은 오늘날 브라질 영토는 1500km보다 훨씬 더 서쪽으로 많이 갔죠. 그렇지만 초장에는 거기까지 다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장에는 이쪽만 왔다가 점점 이제 저쪽으로 더 가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재미난 현대사가 이렇게 빚어진 거죠. 그래서 16세기의 그림을 보면 붉은색이 스페인, 푸른색이 포르투갈. 근데 왜 유럽에 붉은색이 이렇게 많아요? 이사벨라 여왕의 외손자인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스페인을 상속받았잖아. 이사벨라 여왕의 아들이 그 일찍 죽는 바람에. 그래서 스페인이 합스부르크 왕가로 넘어간 거예요. 합스부르크 왕가 그러면 어떻게 저 북쪽에 있는 플랑드르 지방, 영국 밑에 뻘건 거를 합스부르크 왕가가 오스트리아에서 어떻게 차지했느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부르고뉴 거기랑 결혼해가지고 부르고뉴에서 지배하고 있던 플랑드르를 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는 결혼 두 방으로 스페인하고 플랑드르를 먹은 거예요. 아, 결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뭐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페인이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필리핀은 동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마젤란이 서쪽으로 돌아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와서 개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필리핀이 된 거예요. 필리핀 이름이 왜 나왔어요? 필리핀 필리핀 왕조라네. 필리포스 5세죠.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필리포스 왕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된 거예요. 루지애나, 루이 왕의 땅이다 그래서 루지애나잖아요. 필리핀은 필리포스 왕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이 히로히토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마음도 좋아. 네. 아무튼 이렇게 세계지도가 완성이 됐는데, 자, 저거를 다른 나라들이 봐줘야 되겠어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순으로 이제 나옵니다. 네.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직접 갈려.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16세기 말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까지 네덜란드는 독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578년인가요? 그 영국한테, 스페인한테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건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 맺을 때 별도의 민스터 조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1648년에 네덜란드의 독립이 확약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페인의 공식적으로는 식민지였지만 사실상 자치를 많이 하고 싸우는 과정에 네덜란드는 살기 무척 좋잖아요. 7월 달에 노예투 입어야 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바다로 나가야 되고 이미 합스부르크 스페인 왕가에서 장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도 장사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일찍 나옵니다. 프랑스도 나오고 이렇게 셋이 나와가지고 이 셋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미 세 명이 나와 보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따뜻한 데는 다 차지하고 앉았네. 기후 좋은데 플로리다 밑으로 해가지고 따뜻한데 뭐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난거지는 어디예요? 추운데 캐나다니 무어 이런 데 있잖아요. 뉴욕 같은 데 얼마나 추워요. 이런 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도 그런 데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세 나라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16세기의 말에 이걸 보면은 노란색은 영국, 남색은 프랑스, 주황색은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뉴욕이 아니에요. 원래 16세기 중반에는 17세기 중반에는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그거를 1660년대에 영국하고 전쟁에서 지면서 뉴 암스테르담, 즉 뉴욕 맨하탄을 그래서 누가 만든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거를 영국에 남겨주고 대신 어딜 받았어요? 황정민이 나왔던 수리남.
그래서 수리남에 가면 요즘도 네덜란드어를 쓰는 거예요. 수리남을 받은 거예요. 수리남을 받고 자가 뉴욕을 이제 네덜란드들이 하고 스페인은 플로리다 그러니까 바로 그 쿠바 그 바로 위니까 거기까지만 올라가고 그 위로는 안 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남쪽으로도 이미 너무 땅이 많은데 북쪽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네 나라가 이렇게 북아메리카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월드컵 축구 4강 진영표가 이렇게 짜여요. 월드컵 축구 4강. 월드컵은 아니더라도 유로 4년마다 유로 열리잖아요. 유로 4강 대진은 이렇게 짜여진 거예요. 공 잘 차는 놈들이 승질이 그런가 봐.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19촌의 지구촌 질서를 이렇게 이제 요 직전까지 지중해 권역으로 복작복작 놀던 사람들의 그 시각이 국제 인식이 콘스탄티노플 함락 뒤로 새로운 향료 무역지를 찾으면서 오늘날의 지구촌으로다가 서양 사람들의 서유럽 사람들의 인식이 확대가 되는 거고 이 결정적인 계기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튀르키의 운명은 장밋빛의 회색이에요. 일단은 장밋빛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색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그걸 배워요. 왜냐하면 이 1453년에서 이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당분간은 오스만 튀르키예가 무지하게 크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뭐 결론적이긴 합니다만 종말을 예고하는 거예요. 왜? 이 그 대서양과 인도양과 태평양 시대를 쟤네들이 열면서 오스만 튀르키예는 거기에 올라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옛날 지중해 무역만 그냥 고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찌부러들 수밖에 없는 게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됐다 해서 그 사람이 계속 강대국한다? 절대. 당분간은 강대국하고 잘 나가지만 그 경쟁에서 뒤처졌던 자들이 새로운 어떤 생존 욕구를 갖고 목숨 내놓고 새롭게 달려들 때 혁신하고 기술 개발하고 새롭게 모험 개척할 때 그 자들이 새로운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지중해 무역에만 안존하면서 결국 100년, 200년 지나니까 점점점 세계 무역으로 된 사람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8세기 후반이 되면 완전히 찌부러들어서 시크맨 오브 유럽의 병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좋든 나쁘든 서유럽 사회의 식민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칭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절박한 생존 욕구로 지리상의 탐험이 나오고 그걸로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국제 무역 질서 내에서 오스만 튀르키예는 찌부러들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그런 운명적인 어떤 그런 거에 그 함정에 빠진 거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오늘날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갈 길은 그럼 뭐겠느냐? 어디로 무엇하러 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소환추위 날씨가 됐습니다.